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사흘 앞둔 오늘 서울시청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억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꼬박 10년이 흐른 지금 유가족들은 잊혀질까 두렵다며 기억과 관심을 거듭 호소했고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잊은 적이 없다며 위로했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딸 수진이를 차가운 바닷속에서 떠나보낸 아빠는 노란 자켓을 입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국회 앞 40일간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거리에서 투쟁으로 보낸 기간이 꼬박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싸워왔지만 뭔가 결과를 아직 다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우리가 염원하는 안전사회는 우리가 꼭 만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주기를 3일 앞둔 주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온전한 진실, 완전한 책임을 호소하는 자리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하소연을 녹음기처럼 또 똑같이 내뱉고 있지는 않을지. 잊지 말아달라며 다시금 거리로 나선 유족들에게 시민들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생명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인식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서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저희 평택에서 살지만 이렇게 서울에 행사를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외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기억을 하는 힘이 더 세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시민들에게 노란 리본을 나눠주고 어깨에 노란 나비를 붙여주며 유족들은 세월호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세월호 부모님이다 그러면 조금 힘들어하세요. 사실은 만나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어떤 체험을 해서 갖고 가면 훨씬 더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렇게 마무리된 기억문화제를 뒤로 16일 화요일에는 10주기 기억식이 안산 화랑 유원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생존 학생들 외에도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단원고에 남아있던 선생님들과 인근 학교의 학생들도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지만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도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남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단원고 교정이 내려다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노란 리본 조형물. 그 옆에 노란 우체통을 열자 고이 접은 편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개 있다.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남긴 편지들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이었던 김덕영 선생님은 지난달 다른 학교로 옮긴 뒤에도 세월호 협동조합과 우체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읽어보면 또 숙연해지기도 하고 이걸 보면 또 유가족분들이 딱 얼마나 힘이 얻으실까. 참사 당일 특수학급 학생들과 수학여행에 별도로 합류할 예정이었던 김 선생님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참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뉴스에서 이제 배 상황을 이제 알게 됐었고 그래서 복귀를 바로 했죠. 학교로 돌아온 뒤에는 희생된 학생들의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그 사진의 그 모습들이. 슬픔을 견뎌가며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는 일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단톡방을.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때 충격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지만 심리치료 지원을 받지 못한 김 선생님은 봉사활동을 하며 혼자 감내하고 있습니다. 1년 지나니까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감정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잠도 잘 못 자가지고 그 약도 먹고 그랬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인근의 학교를 다닌 홍주희 씨는 중학교까지 함께 다닌 친구 수십 명을 한꺼번에 떠나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걔 빈소 빠지고 들어온 게 또 제 친구인 거야. 똑같은 자리, 똑같은 호수에. 자리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때 장례식장 또 친구고.
매일같이 빈소를 찾아가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부모님들 울어서 거의 막 이렇게 쓰러져 계시고 막 그런 분위기들이 되게 낯설고 무섭고. 트라우마 검사 결과는 고위험. 하지만 유족과 생존 학생들 앞에서 차마 아픔을 드러낼 수 없어 학교에 상담 권유도 뿌리친 홍 씨는 이때만 되면 참기 힘든 고통에 시달립니다. 지금처럼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냥 자려고 누워도 울컥울컥 올라오고. 참사의 아픔을 함께 겪고 여전히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잊지 않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를.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후임 비서실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의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국정 쇄신을 언급한 뒤 단행하는 인사인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 등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인사를 해야 한다며 돌려막기 인사, 측근 인사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 임명 3개월여 만입니다. 후임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또 장제원 의원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정치권 인사들입니다. 이종섭 전 대사 임명 강행과 황상무 전 수석의 협박 파문, 여기에 대파값 논란까지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과 대처가 부족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론된 인사들은 MBC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직접 제안받은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장제원 의원이 후보로 꼽히는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용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선거를 치른 상황이라며 사실이라면 용산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란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함께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 개편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과반 의석이 훨씬 넘는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주호영, 권영세 등 현역 의원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 측근 인사, 보온 인사이며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는 불통의 폭주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형식을 두고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등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이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어느 수준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지를 놓고는 여전히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가 부족했다며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그간 금기시해온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부터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제가 부족했다고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자면서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이 일해서 참 좋았다면서도 향후 행보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선 예상을 넘는 참패를 당한 만큼 정치적 재기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향후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기대가 엇갈립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대권놀이 하면서 셀카만 찍다 말아먹었다고 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108석은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놓은 거라며 바닥을 쳤다고 하는데 지하실도 있다고 연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소집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당선인 총회가 먼저라며 불참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당선인들 사이에선 그간 금기시해온 김건희 여사 의혹부터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냥 엉덩이에 깔고 뭉갰던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테이블을 가져와가지고 적극적인 전향적인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반성과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에서 시작된다고 압박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이미 본회의에 올라온 만큼 21대 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주말이었죠. 대기는 무척 건조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당국은 산불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조희영 기자입니다. 새빨간 불길이 산등성이를 따라 번집니다. 경기 파주시 광탄면 가구공장 뒤의 한 야산입니다. 산불 진화헬기 7대가 출동해 2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공장 뒤에 갑자기 불기둥이 나서 연기가 나서 다른 직원들이 신고를 했는데 산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고요. 이보다 앞선 오늘 오전 파주 탄현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내륙과 충북 등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서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경북 영천과 충북 제천, 충남 공주, 전남 장성 등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9건에 이릅니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기온이 높아져 산불 발화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판단입니다. 집 앞 주변에서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용접 작업을 하면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산불로 또 이어진다든지 낙엽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말라 있어서 쉽게 발화가 되기도 하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산림청을 찾아 봄철 산불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당국은 모레 전국적인 비가 예상되는 만큼 그 전까지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와 금값이 오르는 등 세계 경제가 출렁였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백악관도 공격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My expectation sooner than later. What is your message to Iran? Don't.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고 이스라엘 방어를 도울 것이며 이란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내부에서 드론과 순항미사일 등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을 미국이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이 순항미사일뿐 아니라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방어 시스템을 갖춘 구축함을 중동 지역에 긴급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אנחנו בשיתופי פעולה הדוקים עם שכנות ועם ידידות על מנת למנוע פגיעה בישראל ואנחנו נדע כיצד להגיב. 이란은 지난 1일 시리아에 있는 자국 영사관이 폭격을 받자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같은 강도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국민에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도 해당 지역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안전한 지역에 머물 것을 주문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자 브렌트유가 장중 배럴당 $92를 넘어서는 등 국제 원유값이 크게 출렁였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은 한때 사상 처음으로 1온스에 $2,40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쿠팡이 유료 멤버십 월회비를 4,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58% 인상했습니다. 앞으로 3조 원을 투자해 로켓 배속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지 보름 만입니다.
쿠팡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맞서려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투자비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이 유료 멤버십 월 회비를 7,89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2,000원대였던 월 회비가 4,000원대로 오른 지 2년 4개월 만에 또다시 58% 오른 겁니다. 신규 회원은 오늘부터, 기존 회원은 8월부터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갑자기 뛴다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고 뭔가 특별한 게 더 없으면 중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료 배달을 요새 한 달 안쪽으로 조금 주고서 그 이후로 바로 이제 가격 올리니까 조삼모사가 아닌가 싶어요. 쿠팡이 앞으로 3조 원을 투자해 물류센터를 8곳 이상 늘리고 로켓 배송 지역을 현재 182곳에서 23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지 보름 만에 월 회비를 인상하면서 투자 비용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배송은 기본적인 서비스로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 이걸 계속 올리고 있는 걸 일종의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은 유료 회원들에게 새벽 배송과 OTT 서비스, 배달앱 무료 배달 등 10가지 혜택을 제공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쿠팡을 장기간 이용한 고객들이 일종의 락인 효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어려운 심리를 이용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독자 수 늘리려고 일단은 아주 가격을 치다가 지금 죗값을 받는 거지. 쿠팡이 너무 밉다. 그럼 어디로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갈 데가 뾰족이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쿠팡의 유료 회원은 약 1,400만 명. 국민 약 3명 중 1명은 쿠팡의 유료 회원인데 가격 인상에 따라 멤버십 수익도 연 8,388억 원에서 1조 3,26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휴양지로 유명한 튀르키예 남부 안탈리아에서 케이블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케이블카 한 대가 철기둥과 부딪히면서 승객들이 산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문이 모조리 깨진 채 공중에 매달린 케이블카 객차. 바로 아래 산비탈에는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들의 상태를 확인 중입니다. 바위산 위를 지나는 케이블카들도 공중에 모두 멈춰 있습니다. 객차마다 투입된 구조대원들은 승객들을 로프로 천천히 내려보냅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후 6시쯤 튀르키예 남부 안탈리아 지역에서 케이블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변과 산 정상으로 가는 케이블카의 객차 한 대가 줄을 이어주는 철기둥과 부딪히면서 타고 있던 승객들이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50대 튀르키예 남성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튀르키예 보건부 장관이 전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케이블카 전체 시스템이 멈추면서 다른 객차 29대에 타고 있던 승객 184명도 공중에 매달려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당국은 곧바로 헬기 7대와 인력 500여 명, 군용 화물기까지 투입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튀르키예 내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고 상황에 대해 즉각 정보를 제공받았다며 구조 작업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라마단 종료 이후 연휴 마지막 날에 일어났는데 이 기간 휴양지에 인파가 몰린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사고와 관련해 필요한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우리나라 부산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항구들은 IT 기술을 활용한 무인 자동화 항만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항만 기술이 도입된 중국 최대 물류 항구에 이혜인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이 분주히 항만을 오가고 거대한 크레인은 컨테이너를 정박해 있는 선박으로 옮깁니다. 이곳은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닝보 저우산항. 전 세계 200여 개국 600개가 넘는 항구와 화물을 주고받는 중국 최대 항만입니다. 닝보항은 지난해 전년 대비 4.9% 성장한 13억 2,4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해 1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도 항만에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항만으로 변신 중이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를 옮기는 크레인은 사무실에서 화면을 보며 조종하는데
안전 점검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现在我们码头已经具备了将近有40%的机种转型到智能化的一个操作了。 컨테이너를 옮기는 트럭들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아직은 만일을 대비해 운전자가 타고 있지만 차량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트럭은 대부분 전기차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충전 대신 배터리 교체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未来我们的设想是我们一个区域里面的港口实现我们所有的机械都是无人化的一个控制。 중국은 이미 칭다오항과 텐진항의 스마트 항만 기술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상하이 양산항과 닝보 저우산항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처리 물동량이 2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국내는 이제 부산항과 광양항에 시범 도입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정부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검찰을 사칭한 사기범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고 유사한 사기 수법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자신을 서울 남부지검의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한 대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지금 저희 지검에 검거된 상태고요. 네. 지금 조사 과정에 지금 김 씨도 지금 연루돼 있었어요. 저지른 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윽박지릅니다. 통화는 녹취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증거 자료로 남을 거예요. 이거 신중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세요. 잠시 뒤 자신을 검사라고 밝힌 여성이 전화를 넘겨받더니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우깁니다. 언제 집에 들어가시냐 이 말씀이세요? 예, 안 되십니까? 그러면 집 주소를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쪽 정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야, 태도가 왜 이러냐고. 전화를 받은 대학생은 미리 사기를 눈치채 피해를 면했지만 사기범들이 자신의 여러 개인 정보를 알고 있어 당황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지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자꾸 막 심리적으로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식으로 약간 말해가지고 속을 뻔했던 것 같아요. 지난해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31억 원으로 2년 만에 4배 넘게 늘었는데 피해자의 85.2%는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수법에 당했습니다. 경찰은 사기범들이 기관에 실제로 근무하는 인물을 사칭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경찰은 또 정부나 수사기관이 현금이나 계좌이체, 온라인 결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호주 시드니 교외의 한 쇼핑센터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이 벌어져 쇼핑객 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후 시드니 동부 본다이 정션에 있는 쇼핑센터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생후 9개월 아이를 포함해 9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고 6명이 숨졌다고 현지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도 우리로 치면 마을 통반장과 비슷한 인민반장이 존재하는데요. 그 역할과 책임은 훨씬 광범위하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은 인민반장을 우대하는 법까지 만들 정도로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통일전망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각 가정을 돌며 먹거리를 챙기고 자, 시원하게 이 국수를 드세요. 아마 이 맛이 싹 따라설 거예요. 반동자 색출 등 주민 감시 역할도 수행합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나쁜 놈들의 악선전에 단 한 명도 서가 넘어가지 않게 해야겠어요. 최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이 프로그램은 인민반장의 미담을 연극으로 재현했습니다. 북한은 보통 이 30세대를 묶어 행정조직인 인민반을 구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인민반장을 선발합니다. 우리의 통반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각종 행정사무부터 질서 유지, 일상 감시 등 업무 범위는 훨씬 광범위하고 주민들에게는 꽤 껄끄러운 존재로 인식된다는 게 탈북민들의 증언입니다.
인민반장이 문을 두드릴 때 그렇게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뭘 내라고 하거나 아파트 꾸리기에 동원되라고 하거나 보안원이랑 같이 뭐 숙박권면을 온다거나 뭐 이럴 때만 오니까. 이들의 역할은 김정은 시대에 특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상방역 시기엔 각 가정에 의약품 등을 전달한 인민 반장들을 코로나 전사라 추켜 세우기도 했고, 우리 인민의 반장이구나. 자기 아픔은 생각지도 않고 진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어려운 세대들을 병에서도 살려내고. 조총련 기간지 조선신보는 북한이 작년 12월 제정한 인민반 조직운영법에 주민면담과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 인민반장의 구체적인 역할과 함께 인민반장을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복합 위기에 직면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체제 강화와 함께 인민반을 강화하는 건 결국 이제 행정 통제의 강화다. 북한이 최근 이렇게 인민반장을 강조하는 건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꿰고 있는 이들을 통해 흐트러진 사회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 보다 적극적인 주민 통제 역할을 맡기기 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헌신만을 독려하기가 어려우니까 법에 명시함으로써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의 자긍심도 줌과 동시에 권한을 주는 거죠. 최말단 조직에서부터 더욱 집요하게 서로를 감시하도록 유도하는 북한의 통제책은 그만큼 현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걸 반증한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대전 경기에서 선두 기아가 한화의 대추격을 힘겹게 뿌리치고 4시간 혈투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양팀 선수와 팬들 모두 끝까지 애간장이 탔던 승부였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올 시즌 전 경기 매진을 이어간 한화 이글스 파크. 하지만 한화는 시작부터 악재를 만났습니다. 선발 김민우가 단 4개의 공만 던진 뒤 몸에 불편함을 느끼고 교체됐습니다. 한화의 위기는 기아의 기회로 찾아왔습니다. 3회 김도영의 적시타를 시작으로 고종욱의 석점 홈런까지 연속 6안타로 6점을 뽑았습니다. 여기에 한화가 연이은 실책으로 흔들리는 사이 타선이 폭발한 기아는 7회 초까지 11대2 무려 9점 차로 앞서며 승리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7회 말 한화가 대반격에 나섰습니다. 투아웃 이후에만 무려 7명이 연속으로 홈을 밟았습니다. 사사구 2개에 안타 4개, 그리고 최인호의 석점 홈런까지 터지면서 순식간에 11대9 2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한화 팬들의 역전 기대감은 커져갔고 한화도 8회 말 노아웃 만루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노시환의 뜬 공과 김태현의 병살타로 뼈아픈 무득점에 그치며 추격 동력을 잃었고 9회 말에도 더 이상의 반전은 없었습니다. 양팀 합쳐 29안타와 20득점을 주고받은 난타전. 모두의 애간장을 태운 4시간여 승부 끝에 기아는 파죽의 5연승으로 선두를 질주했고 선발 양현종도 천신만고 끝에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1승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게 또 야구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저 선발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박재욱입니다. 김기동 더비로 관심을 모았던 K리그 경기에서 후반 중반 이후에만 3골을 몰아친 포항이 서울의 역전승을 거두고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전반엔 양팀이 장군망군을 주고받았습니다. 포항이 절묘한 세트피스로 선제골을 터뜨렸고 서울도 전반 종료 직전 손승범의 동점골로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들어 제대로 불이 붙었습니다. 후반 14분 윌리안의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더 도망가지 못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1분 뒤 결정적인 추가골 기회를 놓쳤습니다. 포항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따라 붙더니 4분 만에 거짓말처럼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박찬용의 감각적인 농투업 슈팅을 성공시켰고 부상으로 빠진 서울 링가드의 피리 세리머니로 포항 원정 응원석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엔 한 골을 더 보탰습니다.
올 시즌 4골을 모두 후반 추가 시간에 터뜨린 정재희의 쐐기골까지 터지면서 포항은 4대2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6경기 무패 단독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감독님이 워낙 분석도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 지도하는 게 워낙 많다고 생각하고 저희 선수들끼리 지금 끈끈하게 좀 잘 뭉쳐서 하나로 원팀으로 가고 있는 게 좀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북은 7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후반 45분 송민규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광주를 5연패에 빠뜨렸습니다. 울산은 혼자 2골을 몰아친 주민규를 앞세워 강원을 4대0으로 꺾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별안간 봄이 실종된 주말이었죠. 뜨거운 볕에 남풍까지 더해져서 4월에 때이른 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7.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많은 지역이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더 더워져서 서울이 30도, 전주가 29도 등으로 7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고온은 월요일인 모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텐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이 비가 내리기 전까지 중서부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여전한 가운데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 말끔한 상태인데요. 차츰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유입되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지역에서는 먼지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1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아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도 서울이 30도, 대전 29도, 대구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월요일인 모레 아침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